올해 만 36살 국회의원 경험도 없는 이준석, 과연 무엇이 이런 이변을 만들어냈을까요? 네, 이준석 대표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큰일을 하셨다. 축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 수락연설 앞부분 한번 들어보실까요? 비빔밥이 가장 먹음직스러운 상태는 10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고명이 각각의 색채와 식감,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밥 위에 얹혀져 있을 때입니다. 보통 스테레오타이핑이라고 합니다. 뭐뭐 다움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고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청년다움, 중진다움, 때로는 당대표다움을 강요하면서 우리 사회에 달걀과 시금치, 고사리 같은 소중한 개성들을 갈아버리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연설도 참 잘하더군요. 오늘 네 분 패널 함께하겠습니다.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차지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먼저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젊은 이준석 대표 탄생의 의미를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널 네 분이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미를 좀 먼저 짧게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한번 오늘 느낀 생각, 그 에센스를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김두수 총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첫째, 변화하라.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 메시지를 읽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사회가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드디어 현대화의 바람이 불었다. 한국 사회의 마지막 남아있는 위계 질서인 나이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서열을 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세 번째로는 앞으로 이게 청춘은 실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새로 뽑힌 당대표의 작은 실수나 어떤 이런 좀 서툼 이런 거에 대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시도가 성공하길 빕니다. 네, 역시 김두수 총장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말씀해 주셨네요. 차지원 교수 생각 듣고 싶군요. 예, 뭐 오늘 이준석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세대교체라는 표현들을 썼는데요. 저는 뭐 세대교체보다 좀 더 큰 의미, 정치교체의 신호탄을 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이준석 대표의 선거운동을 보면요. 기존의 정치 문법하고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개파라든지 줄 세우기라든지 대형 캠프를 차려서 다양한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네거티브를 한다든지 프레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안 했거든요. 기존의 정치 문법을 깼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그 토대를 만들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앞으로 대한민국의 세대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까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까지는 상당히 그러니까 국익보다는 당리, 또 뭐 이렇게 지역을 볼모로 해서 지역과 지역층을 볼모로 해서 저주와 혐오의 정치, 또 대화 타협보다는 상당히 극한의 이 대결 정치를 했던 이러한 구시대의 정치 문화가 이제는 깨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제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태근 의원은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정치가 드디어 사류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께서 기업인들은 2류, 관료들은 3류, 정치인들은 4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IT 혁명이 오고 4차 산업혁명 이런 변화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정치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던 게 기존 정치인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과거 소위 후상김 정치 비슷해왔던 정치에서 사류 정치에서 이제는 시대에 걸맞는 정치로 조금 갈 수 있다라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것, 그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현근택 부대변인. 저는 사실은 이준석 어쨌든 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대 교체 변화도 있지만요. 사실 제가 이제 이준석 최고하고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예. 많이 하면서 가끔 물어봤어요. 밥 먹다가 왜 이렇게 상계동에서만 나오려고 하냐? 좋은 데 가서 하지. 뭐 너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보면 큰 뜻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려운 데서 하면 나중에 본인한테 길이 열린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뭐 대선도 도전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준석 최고가 들어오면서 이제 저처럼 한 70년대생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그냥 한물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지금 386 세대들이 거의 하고 있잖아요. 80년대생으로 훅 넘어가는데 저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시대 변화라는 게 역사의 페이지가 한 페이지씩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제 변화를 받았으면 아마 뭐 민주당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30대 중반의 당대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도도한 흐름은 다시 역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변화의 어떤 시작. 마침 제가 음력으로 오늘 생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가 오늘 아마 장식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널답습니다. 제가 갑자기 부탁을 드렸는데 1분 안에 이렇게 생각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 탄생 이변이죠. 그런데 그간의 과정들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선출이 안 됐으면 그게 더 이변이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 탄생 거의 기정사실화 됐으니까요. 이제부터는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만들어졌을까 생각해 보고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끌어가는 국민의힘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어떤 변화가 올까? 또 이준석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일까? 한계는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준석 대표 연설을 들으면서 연설도 참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젊음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노래죠. 임재범의 노래 가사를 이렇게 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군요.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실까요?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겁니다. 노래를 잘하는 정태근 의원한테 한번 저런 부분들이 좀 재치가 있어 보여요. 재치가 있고 아주 대단한 인용이라고 봐야죠. 본인에 대한 불안한 변화에 대해서 뭔가 당원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근데 저 가사를 인용했다라는 게요. 저 가사가 임재범 씨의 노래인데 실제 작사자는 최정은이라는 작사자거든요. 예, 그것까지 아시는구나. 그 사람이 19살 때의 그 아주 유명한 김종서의 노래 대답없는 너를 작사한 사람이에요. 19살 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의 10대, 20대들이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20대 초반 10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사회는 못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쓴 글이 오늘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라는 가사거든요. 예. 오늘 제가 또 한 가지 인용한 것 중에 오늘 이제 상대방이 낮은 방법으로 공격을 하면 예. 우리는 더 높은 데를 봐야 예. 되고 높게 나오면 더 높은 데를 봐야 돼. 높게. 이걸 누가 얘기를 했냐면은요. 미셸 오바마가 한 겁니다. 예. 미셸이 트럼프에 대해서 저렇게 수준 낮은 정치를 하면 예.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이준석의 등선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 비판적인 평론가들이 누구를 칭했냐면 저거 트럼프 뒤에 재판 아니냐. 이거를 아주 은유적으로 아하. 나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나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정치를 지금 보여주려고 한다. 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사실은 인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촌스럽거든요. 네. 근데 아주 적절하고 아주 핵심을 뚫는 네. 그런 인용을 오늘 했습니다. 그렇군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미셸 오바마 그 부분이 또 트럼피즘에 대한 본인의 공격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군요. 그땐 제가 못 느꼈는데 역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새롭고 역시 젊은 대표구나 그런 생각 들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선거 기간에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왜 모든 것을 경쟁으로 시험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런 공격 받기도 했죠. 그렇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변인을 뽑는데
이번부터 토론 배틀로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더군요.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추진할 태세입니다. 이런 것도 새로운 변화가 되겠지요.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가장 먼저 추진할 변화는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의 구체적인 설계와 토론 배틀, 연설 대전 등을 통한 대변인단의 공개 경쟁 선발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6월 중으로 토론 배틀을 통해서 2명의 대변인과 2명의 상근 부대변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 교수, 토론 예. 배틀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그러니까 당직자를 일종의 토론 배틀식의 경쟁을 공개 경쟁을 통해서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지향하는 앞으로 당 운영의 방침의 한 일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토론 배틀을 하게 되면 그 지난번 자기 선거 과정에서 도와줬던 사람들 그런 뭐 일종의 농공 행상 이런 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소위 말해 연줄, 뭐 개파 이런 것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결국은 토론 배틀을 통해서 결국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당직을 맡아야 된다는 능력 위주의 인사에 대한 원칙이 철학이 아마 상당히 관통이 될 거고요. 예. 앞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거 새로운 건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와 이런 뭐랄까요? 예. 국민적 관심이 고조될 수 있다. 또 특히 무엇보다도 이 토론 배틀을 통해서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눈높이하고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나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좋은 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거 자체가 너무 쇼잉 위주로 갈 경우에는 또 반대의 역풍도 있을 겁니다만 아마 그런 부작용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김두수 총장 아무래도 이제 젊고 또 창의적이고 그런 대표니까 여러 가지 실험하겠죠. 시행착오도 물론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또 잘 해나가느냐. 결국 리더십 계속 검증받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파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직 후보자가 되려고 네.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점수가 아니라 기본 자격은 통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신선한 이야기고요. 정치권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 15년 전에 저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공직자들이 공천을 받는데 그 당의 강령이 뭔지를 몰라요. 강령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격이 미달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 시험에 만약에 통과하지 못하면 교육을 해서 다시 2차 응시 자격도 주겠다. 그런 게 굉장히 예. 이제 토론해 가는 과정에서 또 발달된 그렇게 더 발전된 제안 제도적 제안인데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우리 사회에서 바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시도가 만약에 기존의 뭐 당직자라든지 국회의원들한테는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예. 저것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다른 당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진성당원제 같은 게 민주노동당이 시작했는데 바로 열린우리당이 되고 그다음 예. 한나라당이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의 정당 문화의 처음을 바꿨는데 저런 시도가 아마 한국 정당에 또 다른 그 변화를 가져올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오늘 민주당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다들 뭐 긴장하죠. 다들. 예. 왜냐하면 지금 그 두 가지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송영길 대표와 만났을 때 어땠까?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 어땠까? 다 그래요. 예. 아들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앉아 있는 것 자체로 어찌 보면 긴장이 될 수 있죠. 저도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그걸 잘 못 다루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뭔가 PPT 할 때는 필요해요. 대부분 보좌관한테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치는 것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겠다는 거거든요. 자료 분석 능력이라든지. 사실은 우리 당에도 이 청년 대변이나 이런 분들은 그 토론에서 뽑아요. 근데 사실 청년만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른 대변인들은 그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만 어찌 보면 청년들만 경쟁하면은 뭔가 좀 이슈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당대표 당 대변인까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가능하죠. 왜 그럼 청년들만 그렇게 하고 그동안 안 해왔느냐. 그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말씀처럼 아마 이런 게 좀 잡고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면 다른 당도 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저는 아마 신선한 변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근 의원 오늘 저는 그 부분 좀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좀 젊음인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 스타일 또는 캐릭터인가 그런 건데요.
경선 과정에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용광로를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호영 후보는 그 어떻게 시험으로 그렇게 정치인들을 가린단 말이냐라고 이제 비난을 했는데 오늘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용광로도 좋지만 나는 용광로가 아니고 샐러드볼을 택하겠다라고 하면서 나경원 후보 옆에 있는데 고맙다고 하면서도 그 부분 또 자기는 다른 의견 밝히고 또 시험으로 치르는 것 하겠다. 그렇게 거침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 같으면 예의상 그때 얘기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꼰대인가요? 오늘 사실은 첫 연설을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이준석을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예. 했어요. 내가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택했다,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든 것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지만 그분들의 생각 중에 내가 위험하지도 않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구체적인 대목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연한 혁신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대안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편에 뭐 미안한 마음은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돌직구 내지는 돌직구 비슷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시대다. 예. 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김에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본인의 철학과 관련해서 시대 정신은 공정의 문제를 얘기를 했고 공정의 문제를 경쟁과 어울려서 얘기를 했고 동시에 공전, 함께 공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내년 대선에서 또 하나 굉장히 짚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성장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정치권 어디도 성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포용적 성장이니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니 이건 사실 성장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사회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전 그리고 공정, 경쟁을 얘기한 것까지는 아주 좋은데 이제 한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정당의 대표가 됐기 때문에 예. 저는 오늘 성장의 화두까지도 같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예.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한번 차차 생각해 보지요. 자, 국민의힘 오늘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도 확 젊어지고 큰 변화가 왔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가운데 3명이 여성입니다. 이 부분도 참 큰 의미가 있어 보이죠. 조수진 의원 초선인데 가장 많은 표를 얻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현진, 정미경 이렇게 3명의 여성이 최고위원단에 포함이 됐고요. 김재원 전 의원이 57살밖에 안 되는데 이제 원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몫이 됐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 명을 지명할 수 있죠. 만약에 또 여성을 지명한다면 아마 여성 최고위원이 더 많은 4대2 구도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자, 오늘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손을 잡고 우리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선출해 주신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 최고위원으로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정미경 후보, 청년 최고위원으로 김용태 후보가 지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런데 차재원 교수 저는 예. 저걸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예. 오늘 잔치잖아요. 예. 그런데 그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개 몇 표,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1등 했다는 거야? 이거 네. 계산을 한참 하게 되는데 이 좀 더 축제 분위기를 축제답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더군요. 그렇죠. 뭐 사실 오늘 뭐 이준석 돌풍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위가 유서인데 이러한 것을 상당히
배가할 수 있는 극적인 흥행 요소인데 그걸 제대로 못 살린 측면은 어떻게 보면 주최 측의 뭐 상당한 좀 이렇게 무관심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기존의 정치문법 자체가 그만큼 고루하고 차분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걸 깨라고 하는 것이 당원들의 명령이고 아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요구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이 다른 최고위원들의 그 구성도 보면 저는 사실 이준석 지금 당대표에게 바라는 여러 가지 열망들이 최고위원 지금 선출에도 상당히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 이렇게 많이 진출한 거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여성도 보면 1위, 2위가 다 초선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지금 1위를 한 조수진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조수진 의원이 고향으로 치면 전북 전주잖아요. 호남 출신이 이렇게 1등을 했다는 것 자체도 열린우리당이 나름대로 이 지역이라는 나름대로의 그런 볼목 뭐 이런 부분들을 깨겠다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그걸 깨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보였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저는 뭐 앞으로 지금 최고위원 또 이 원외 쪽에 한 명을 또 뭐 자신은 뭐 성비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는다니까 뭐 여성을 데리고 온다는데 저는 꼭 여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러면 항상 보면 여성은 항상 일종의 깍두기처럼 끼우는 그러한 것 자체도 깨겠다는 그러한 아주 의미로 저는 뭐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정태근 의원은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얼마 전에 그 장관 지명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여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시키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바로 이 정부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진정으로 누가 봐도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최고위원회나 정책위 의장에 올리면 그게 여성일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은 이렇게 등용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아주 대비되는 것이 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계속 뭐 최고위원 물망에 올라왔었던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가 만약에 같은 최고위원 멤버가 되는데 만약에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면 윤희숙이를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한 거에 대해서 누가 문제를 제기하겠어요. 그런데 아주 능력 있는 그러면서도 여성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같이 경선을 했던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를 최고위원으로 올렸다라고 해도 여성이니까 한 번 더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준석 당대표의 이제까지 해온 것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인사와도 대비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성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런데 거기 정말 여성이 있다더라 하면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점점점 민주당이 좀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오겠지요. 자, 그렇지만 또 어떻게 달라질까도 궁금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가 또 적지 않겠죠.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젊은 대표인 만큼 또 거기에서 오는 한계도 있을 수 있고요. 당장 주어진 과제가 대선 관리인데 대선 후보들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지 어떻게 영입을 해야 될지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거기에 선거 과정에서 치열하게 주고받고 하면서 생겼던 앙금, 후유증 이런 거 털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먼저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에 오고 갔던 논쟁 중에 막말 관련 논쟁이 있었죠. 이준석 후보를 둘러싸고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죠. 여성에서도 지지율이 높다는 여론조사가 많다는 것을 상기해 드리고요.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비읍시읒 되는 거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망상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응답할 수가 없지만은 제가 진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원내대표 하실 때 문파 달창이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것도 막말이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억가를 중단하시는 것이 네거티브 논쟁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이준석 대표랑 이제 토론 많이 해보셨으니까 스타일 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막말 논쟁 같은 것 할 때 정말 직설적으로 이렇게 쏘아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당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실제로 뭐 방송이나 이런 토론을 해보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약점을 보였을 때
신속하게 어찌 보면 물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논쟁을 피하지 않는 스타일이죠. 논쟁을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게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먹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앞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고위원들이 보면 원내는 두 분밖에 없어요. 대부분 원외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최고도 원외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가 과연 당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느냐. 물론 뭐 원외도 할 수 있습니다만 다수가 지금 원외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중진들과의 관계, 특히 뭐 원내대표라든지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 이준석 지금 대표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까지와는 다르잖아요. 방송에서 하는 것과 토론과 지금 당대표로서 운영하는 건 다른데 근데 이게 한 10년 정도 오면서 본인이 이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인지도도 올리고 당대표도 된 거예요. 예. 근데 사람 스타일이 젊다고 그러지만 10년 정도 해왔거든요. 확 바뀔 수 있을까? 저는 약간은 회의적입니다. 그게. 김두수 총장도 이준석 대표 좀 아세요? 저는 저번에 여기 MBN에서 예. 잠깐 대기실에서 한 10분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하는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 해봤는데 예. 제가 이제 오늘 그 주목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용광로를 넘어서서 이제 샐러드볼,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식 비빔밥을 네. 이야기했는데요. 비빔밥을 비비는 데는 큰 양푼이 있어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맛의 결정타는 제가 생각할 때 제 고향에서 이제 고추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의 느낌은 아주 자극적이고 핫한 고추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가장 이게 세버리면 다른 맛을 다 제압해버리거든요. 네. 비빔밥이라고는 구성은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가장 리스크 요인은 이준석 본인이 될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제 경쟁했던 분들의 지혜와 경륜을 이제 해서 그런 역할을 주신다고 이렇게 한 건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와 타협의 형식의 지도력의 핵심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방향을 끌고 가는 건데 그 지금까지는 말로 성공했는데 과연 사람과 사람 관계를 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 참 공감합니다. 그리고 걱정도 되는데 그런데도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걱정하고 그러는 게 오히려 또 우리가 뭔가 또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항상 든단 말이에요. 정태근 의원. 말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실수를 하면 그것을 인정을 하고 바로 고치면 되는 거고 시스템적으로 실수를 많이 안 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정당 중에 모든 정당이 마찬가지인데 아주 고질적인 병폐가 뭐냐면 최고위원을 하게 되면 뒤에서 결정해놓고 그냥 앞에 다 얘기를 해버려요. 그냥 모두 발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봉숭아학당식으로 막 툭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예.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최고위원회를 하면 최고위원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나눠서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아주 고정화되어 있던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최고위원 회의를 해서 거기서 합의된 내용을 거기다가 대중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면 예. 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중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중진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영선인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정치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걸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중진들이 중진으로서의 뭔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그것을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꼭 무슨 회의처럼 모양새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중진회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시로 당내의 여러 의원들한테 전화 걸어서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다만 능력 있는 지도자도 중요합니다만 어떻든 이 덕이 있는 지도자도 한국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소위 재주가 승하면 덕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예. 것이 아니라 덕을 쌓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특히 본인이 더 길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싶어하고 예. 더 큰 성취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이 박덕하다는 얘기를 안 들 수 있는 리더십, 덕을 많이 쌓아갈 수 있는 리더십은 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죠. 차정 교수 젊음이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제 또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그룹의 오너가 내가 이번에 한번 젊게 가볼 거야 해서 30대 CEO를 이렇게
임명하는 것과 이렇게 선출을 통해서 국민 여론조사도 하고 당원들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50대 이상 당원이 전체의 70%가 넘는다는 그렇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30대 대표를 뽑았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30대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저는 사실 오늘 이준석 당 대표가 출범하는 걸 보면서 떠올리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예. 김종필 전 총리인데요. 김종필 전 총리가 그 보수정당 여당이었던 공화당의 당 의장이 된 것이 37살입니다. 그래요. 1963년도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김종필 전 총리와 뭐가 다르냐.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는 당 총재인 그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해서 찍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준석 지금 당 대표는 말 그대로 당원과 국민들이 이 선출했기 때문에 정치적 정통성, 정당성이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보면 김종필 전 총리보다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 저는 당 중진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국민의 눈높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민심을 읽고 거기에 따라서 강하게 결단을 내려서 밀고 간다면 아무리 뭐 5선, 6선의 중진이라도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일단 젊은 이준석 대표 그 자체에서 오는 문제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봤고요. 이제 당장 대선 국면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선 주자들 잘 모시고 올 것인가 또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데 당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 때문에 혹시 뭐 김종인 위원장 상황 정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선거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 공격이 있었죠.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여러 차례 불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민의당으로서도 시간만 보내면서 이 처분을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당협위원장 공모를 했는데요. 저는 공모까지는 괜찮은데 당협위원장을 정하면 합당은 물 건너갈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합당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의 대부분을 이준석 후보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이준석 뒤에 유승민이 있는 게 아니고 김종인이 있다. 두 분 다 계신 것 같아요. 예. 이미 이준석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겠다 본인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 우리 당대표 선거 시작할 때 뭐 초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결국은 뭐 우리가 이 김종인 위원장 상황 정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문제 제기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사실은 뭐 나경원 후보, 주호영 후보 둘 다 이제 마음이 굉장히 안 좋겠습니다만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가 오히려 선배 중진 의원이 계보 정치 얘기를 먼저 하고 두 번째로 예를 들어 막후 상황 정치를 얘기하고 있고 또 배후에서 유승민, 김종인 심지어는 김무성까지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굉장히 큰 패착이었습니다. 오히려 주호영이나 이 나경원 후보가 김종인의 역할을 할 사람은 나다. 이렇게 김종인이 갖고 있는 컨텐츠와 감각과 뭐 전략적 능력 이것을 제대로 내가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거고요.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문제는 어떻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요즘에 메시지가 약간 흔들리는 측면들이 있긴 합니다만 또 저분만큼 한국 정치에서 이 전략적인 판단과 그 내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드물거든요. 뭐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윤여준 전 장관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선대위원장 문제는 어떻든 후보가 결정이 내고 난 다음에 후보 중심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고 유승민 후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승민 후보는 훨씬 더 지금 어려운 조건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오히려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되는 바람에 훨씬 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공정한 것만을 얘기를 해야지 그 이상은 뭘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김두수 총장 어떻게 보면 지금 정태근 의원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독단적으로 못하게 스스로 이렇게 제어하는 어떤 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준석 대표의 부족한 점에 이제 경쟁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흔히들 이야기할 때 연애하는 상대와 결혼하는 상대가 다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결혼한 상대의 부분은 당으로 이야기하면 리더십의 핵심인 비전을 제시하고 위기를 관리하고 당내 인사 문제에서 그리고 민주적으로 이 부분에서 내가 더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그 부분이 이제 경륜인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부족한 경륜을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서 보충하겠다 이런 언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또 한편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대선 후보가 뽑히면 그분이 이제 선대위원장은 정하시는 문제라서 좀 다른 차원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큰 원칙을 이야기해서 자기의 약점을 보강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문제는 오늘도 뭐 밝혔습니다만 조영 의원이 통합 직전까지 내가 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이제 역할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상당히 출발은 뭐 잘 하고 있고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젊은 이준석 대표의 탄생, 그 의미 그리고 한계까지 짚어봤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오기 전에는요. 반드시 전조가 있습니다. 갑자기 바닷물이 쫙 뒤로 물러갑니다. 큰 썰물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쓰나미가 오는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간 사람은 살아남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지금 뭔가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당장 야권 대선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야권 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총장 어떤 선택을 할지도 궁금하고요. 자, 이준석 대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동안 버스 승차 시간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들어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대선 주자군, 당내 대선 주자군도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님이나 유승민 대표 외에도 하태경 의원도 대선에 대한 대선에 출마를 지금 의사를 밝혔습니다. 초빙할지 말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것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아마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그분은 기여를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꾸로 나중에 가가지고 저희가 제안했을 때 그분이 안 오실 것도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 저희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은 대선 후보와의 상의를 통해 가지고 제가 그분을 당에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우리 당에 합류한다면은 그의 생각이 닫히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에 대한 그분의 입장이라든지 공무원으로 행했던 여러 수사에 대한 입장을 그분이 다치지 않고도 우리 당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지형은 넓어질 것이고요. 그분들의 개성과 삶의 궤적과 그리고 철학을 유지한 채로 저희 당에 합류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예, 현근택 부대변인. 지금도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한 내용을 들어봤는데 그동안에 이제 다른 그 후보들이 공격할 때 당신이 안철수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 요즘 비판하는데 김종인 위원장 당신이 선대위원장 모시고 온다고 하고 그러면은 윤석열 들어오려고 하겠느냐 이제 그런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표현을 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 또 이런 표현을 해서 정말 안 좋기는 안 좋은가 안 좋아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호감도는 뭐 약간 저도 느낌은 있습니다만 직접 표현은 못하겠지만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다른 중진 그 후보들 보면
뭐 기다려야 된다, 영입해야 된다, 모셔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기존 정치 문법이거든요. 아무리 뭐 중진이어도 대선 후보 지지를 1위를 달린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일단 정중하게 하고 어떻게든 영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7월 입당설 나왔을 때 만약에 일반 정치인 같으면 바로 부인했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바로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이준석 최고가 거의 지금 대표가 됐죠. 되게 앞서 나가고 나오면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왔어요. 시범 발언 나왔을 때 그거는 책임 못 진다. 뭐 법적으로 책임 못 진다. 그다음에 말씀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엔 약간 발을 뺀 게 아닌가 싶어요. 와전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뭐 입당할 거 아니면 그냥 바로 했어도 되는데 왜 그게 약간 한참 걸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김두수 총장,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지금 어찌됐든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에서는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선 과정에서 보면 주호영 후보나 나경원 후보는 윤석열 총장을 모셔오는 듯한 그런 그 뉘앙스의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당당하게 들어오는 게 너한테 좋을 걸? 들어와야 될 걸?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하기도 하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겠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는데요. 대체로 압도적인 1위를 지금 당 밖에서 하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 뭔가 눈치도 보고 또 그분 위주의 뭔가 페이스에 끌려가야 될 느낌이 있는데 이준석 후보는 당시에 본인이 정해놓은 원칙이나 일정, 당이라면 이래야 된다. 그리고 그 당의 선택은 그 당사자 본인의 결심에 의해서 되는 거지 모셔온다고 모셔지는 것도 아니고 안 오겠다는 분을 억지로 오게 할 수도 없다. 그런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를 밝혔고 그게 기본적인 또 새롭게 정치를 바라보는 또 이준석 나름의 정치에 대한 본인의 10년의 경험 속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당사자의 결심, 당사자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면 되는 거지 인적,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추어서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 원칙을 저런 경쟁 과정에서 당당하게 밝히는 것, 그런 것이 경쟁력으로 이번에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이준석 대표 속내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지난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상당히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국민의힘이 이제는 수권정당, 대한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식으로 국민들한테 수권정당, 대한정당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이 제3지대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들 이유가 없을 것이다. 결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자신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이 당선됨으로써 많은 지금 이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민의힘이 이제는 탄핵의 강을 이제 건너는 게 아니냐. 친박의 지긋지긋한 개파 싸움에서도 벗어났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사실 당신과 민심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이준석 후보를 뽑아야만 우리 당이 다음 대선에서 예를 들면 중도층의 표를 갖고 올 수 있다. 2030의 표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준석 후보를 밀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면 내가 들어가기 상당히 힘들 건데 내가 들어가면 중도표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닐까 했는데 이제는 이준석 후보의 당선으로 그러니까 안정장치가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 이준석 당대표의 생각인데 저는 아마 윤석열 전 총장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직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정태근 의원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 조건입니다. 그런데 대선이라는 싸움을 할 때에는 후보의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충분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수권 정당으로 우리는 분명히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뭐 버스론도 얘기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대선이라는 그야말로 큰 산을 넘어가고 큰 바다를 넘어가는 과정은 그렇게 버스가 정시에 출발하는 것처럼 고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정말 그 대양을 건너가는 소위 이 항공모함 점단이 운영되는 것처럼
날씨도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에 있어서의 강점은 뭐고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자기가 본인이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저는 오케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로 승리를 위한 전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특히 후보의 경쟁력들을 높여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 한번 넘어가 볼 텐데 그 전에 차지영 교수. 일단 홍준표 의원은 복당 좀 쉬워졌다고 봐야죠. 예, 그렇죠. 뭐 이제 홍준표 대표의 복당에 대해서 이준석 지금 당 대표는 뭐 그동안의 과정에서 그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홍준표 의원의 입장에서는 약간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돌풍이를 쓸 때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대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지금 복당하고 나서 당에서의 공간 자체가 상당히 협소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원하는 복당은 되지만 과연 내 정치적 꿈을 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뭐 이준석 당대표가 공언했다시피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한번 열심히 뛰어보셔야죠. 그렇죠. 뭐 그것도 본인이 들어와서 풀어야 될 문제고. 현근택 부대변인 보시기에 이번에 홍준표 또 안철수, 유승민 뭐 또 김무성 전 대표도 있고 손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희비라고 한다면 누가 좀 좋아하고 누가 조금 불편해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뭐 유승민 의원이 제일 좋겠죠. 왜냐면 가깝기도 하고 그 주변 어쨌든 바른정당 같이 했던 몇 분이 있거든요. 몇 분들이 있는데 친하죠,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아무래도 뭐 아마 이 당내에서도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유심히 볼 거예요.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누굴 시키냐 볼 텐데 저는 아마 홍준표 의원이 들어오면 상당히 재밌을 거다. 왜냐면 홍준표 의원은 본인 일단 검사 출신은 내가 대표다. 그리고 윤석열보다 내가 더 위에 있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메시지가 반대잖아요. 왜 뭐 검사가 정치할 수 있겠냐. 본인은 그래도 정치권 들어와서 이렇게 오래됐는데 총장 하다가 갑자기 와서 하려면 아마 제가 보기에 홍준표와 저 의원이 이 윤석열을 디스하는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 원래 말이 좀 거칠잖아요. 그게 아마 뭐 말린다고 안 들을 사람도 아니고요. 아마 재미있는 광경이 아마 많이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 과연 언제쯤 본격적인 정치 선언을 할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이 내용 살펴보죠. 언제까지 열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텐데요. 요즘 부쩍 국민의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뭐 기다리기 지쳤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몇 가지 의혹들 그리고 이제 공수처에서 또 지금 수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여러 대안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 5당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서 지켜봐 달라라고 했고 어제 공보 담당자를 내정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공보 담당자 내정했는데 얼마 전에는 장해찬 평론가인가요? 장해찬 평론가가 함께 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또 하게 될지 아니면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될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볼까요? 수사를 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걸 윤석열 그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불기소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직권남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고발이 되어 온 거고 공수처 설립 취지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직권남용을 해서 직무유기를 한 것에 대해서 고발된 것을 공수처가 해주세요 하는 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는 것이지 그게 무슨 뭐 신독재거나 한다는 건 법을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하는 말씀 아닌가 싶으네요. 공수처가 야당 인사 탄압하는 야수처의 흑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를 찍어 누르기 위한 정치 공작이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수사 계기로도 모두 석연치 않습니다. 우리 당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이루어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김두 총장 뭐 야당의 저런 반응 충분히 예상이 되고 또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정말로 이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해서 이렇게 하다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지지율이 높지만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알 수 없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그 여론조사를 보면 호감도도 높지만 비호감도는 더 높단 말이에요. 그만큼 NT가 많이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 국민의힘에서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비호감도가 높은 이유는 검찰개혁 과정에서의 충돌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보고요. 공수처를 어떻게 야당이 규정하느냐는 뭐 지금 이 말씀을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는 거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이 공수처에 대한 이런 것을 다시 정치적인 쟁점화시키는 야당의 입장은 이해는 되나 이 쟁점을 시킨다고 해서 뭐 좋아질 건 하나도 없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공수처가 좀 더 철저한 수사를 가지고 이거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혐의를 증명하면 이걸 다 정치 공세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설득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 야당이 적극적으로 이 야당 그 공수처가 음모적으로 야권의 대선 후보를 공격한다 이런 식의 프레임은 너무나 과거 프레임이고 좀 구시대적인 그런 규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차정 교수 보시기에 윤석열 전 총장 언제쯤 등장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지금 그 이준석 당대표의 경선 버스가 한 8월 말, 8월 중순, 8월 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선출도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되려면 8월 9일인가요? 그때까지는 입당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3월 9일 전에 11월 9일까지 뽑아야 되는데 석 달 전에 석 달 전에 당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8월 9일까지는 입당을 해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애초부터 저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지금 대선에 대한 등판은 본격적으로 8월 정도는 할 거라고 예상을 해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로키로 유지를 하다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날 시점부터 지금 공식적인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당기념관 행사 참석 자체는 아마 이것이 본인이 만약에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6월 11일 이후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당 기념관 행사 자체는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간 거지만 본인은 아마 6월 11일 이후부터는 아마 정치적인 액션을 구체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등판, 대권에 대한 도전은 아마 7월 정도로 할 것이고 만약에 제가 아까 예청한 대로 국민의힘 직행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8월 9일이라는 그러한 시점에 맞춰서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 바로 직행할 수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리스크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아마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공수처다. 그래서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지 수사 능력이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공수처가 진짜 이 지금 권력의 압박이 벗어나서 제대로 된 수사 능력을 보여서 뭔가 구체적인 혐의를 만약에 밝혀낼 경우에는 상당히 이 고비도 상당히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극복해야 될 부분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당규와 관련해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입당을 해야 된다는 문제는 사실은 뭐 윤석열 총장한테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실은 보다 더 많은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소위 영입의 형태로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공수처의 수사 문제는 오히려 저는 이제까지 벌어졌던 추윤 갈등으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이 뜨는 것 그리고 또 최근에 조국의 시간이 나오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자락을 깔아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고요. 아까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외부에 있는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이렇게 이름을 거론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2007년도 그리고 2012년도에 그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승리하는 과정을 보면 특히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해서 거기서 후보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돼서 그래서 사실은 그 후보가 되는 순간 대선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내에도 많은 후보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재형 원장께서 결심을 해서 윤석열, 최재형이 같이 경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경선 과정 그리고 국민적 관심조의 집중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검증도 더 철저히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윤 총장께서는 먼저 자신이 대권 도전에 대한 생각들을 국민한테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최재형 원장께서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를 명확히 할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근택 부대변인 계속 이런 게 뭐 지인을 통해서 뭐 관계자 뭐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뭐 최재형 감사원장 마음을 굳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랬는지 알 수도 없고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도 지인이 뭐 그렇게 뭐 빨리 안 간다 9월 10월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원 정치라는 게요 참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좋게 흘러가면 그냥 놔두고 뭔가 좀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나중에 그게 아닌데 딴 사람 통해서 그것도 또 전원으로 또 부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공부 담당 정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또 뭐 대변인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공부 실무자인가요? 글 쓰는 사람이 그렇죠. 보통 공부 담당한다면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건 꼭 얘기하고 싶어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현직에 있잖아요. 내년 1월 1일까지 임기거든요. 물론 그 전에 사퇴해서 나오겠다는 생각인 건데 윤석열 총장도 이제 임기 중에 그만 나온 거고.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분이 중간에 그만두고 나와서 대선에 나간다. 물론 이제 감사원도 어느 정도 보면은 이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조사 권한도 있고 징계도 하잖아요. 검찰도 어찌 보면 사정기관에서 핵심이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던 분들이 현 정부에 맞서면서 본인의 어떤 입지를 다져서 그걸 기반으로 정치를 한다. 저는 그게 이런 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 부정적인 여론의 많은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쭉 가져와서 이준석 최고로 해왔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임명직에 있다가 고위직에 있다가 그 직에 있으면서 정부와 맞서왔다가 그 임기를 안 채우고 중간에 나와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거. 저는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국민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김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 일부에서 출마 금지법 이렇게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 3월 달에 물러났으니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1년으로 주어진다면 최재형 원장도 거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까? 아니면 그건 소급 적용으로 봐야 됩니까? 그거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 아마 적용될 수도 있어요. 현재 있는 사람들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공직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 문제예요. 자세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임명을 받으면 그걸 하라는 건데 그 직책에 있으면서 그거를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자산으로 삼는 거, 이 문제에 있는 거라서 저는 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공직자의 자세 아니면 국민들에 대한 신뢰 문제 이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차지영 교수 출마 금지법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 97년도인가요? 1997년도에 전직 검찰총장이 퇴임하고 난 뒤에 2년 동안 정당은 당원이 못 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 총선대에 김도원 검찰총장이 옷을 벗고 바로 여당 그러니까 이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고 난 뒤에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검찰총장은 퇴임하고 나서 2년 동안 정당 당원이 못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당원이 못 되면 정당이 공천을 못 받으니까 사실상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정권 제한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때 그 후임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반발이 심한 겁니다. 사실상 이거는 검찰총장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헌법소원으로 가서 거기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위헌으로 결정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이 특정 공직자들의 그러니까 이 정치 참여 제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 국민의힘 잔치를 바라보는 민주당 마음이 참 불편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문제 가지고 탈당 못하니 뭐 어수선한 판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코로나 확진자까지 무더기로 나왔답니다. 국회 문까지 닫게 됐는데 송영길 대표 이래저래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일단 부동산 관련 의혹 제기된 의원들 탈당 반발하고 있지요. 여기에 대책도 지금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관련된 내용을 먼저 들어보죠. 누구나 집 5.0은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에서 16%로 10년간 장기 임대 거주한 후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LH가 직접 개발 공급하여 내년 중 사전 청약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 저의 동지이자 친구인데 저 때문에 이곳 현장에 오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전세 아파트 살면서 어머니 묘소 하나 만든 그것이 국민 권익위에 부실한 소사에 온 것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밝히고 돌아오라 보내는 저의 심정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김도수 총장, 예. 지금 그 우상호 의원 친구니까 뭐 그런 얘기하는 건 좋지만 당 대표가 그걸 가지고 탈당 결정해놓고 국민권익위 부실한 조사라고 단정해버리면 어떡해요? 국민권익위에 이제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권이 없는 한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한계를 좀 표현을 부실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 정신은 그 국민권익위가 갖는 한계에 대한 뭐 해명으로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런 조치는 국민들이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것도 더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그 부동산을 대하는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당 내에서 1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탈당 또는 출당을 권유한 것이 저는 그런 국민들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적 자세를 보여주는 거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힘들고 억울하겠지만 그리고 또 그런 그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좀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송영길 대표가 저런 결단을 하고 민주당의 저런 조치를 한 것은 나름으로 국민들에게 좀 더 지지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근택 부대변인 지금 이 누구나 집 오늘 정책 발표했는데 일단 뭐 아주 적은 돈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겠다 그런 아이디어고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할 때도 뭐 그렇죠. 해봤던 거라면서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디어가 뭐 사업하는 친구 아이디어라서 만약 이게 도입이 된다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에 아이디어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인천에 있을 때도 아마 이 상표권이 문제인데 사실 왜냐하면 사업 아이디어라는 거는 그 사업을 저 누구나 집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거 상표권은 인천도시공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개인이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또 이걸 가지고 본인이 뭐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뭐 아이디어를 뭐 많이 낼 수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내는데 이제 명칭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어떤 사업 구조 자체가 특허가 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저는 아이디어를 내는 차원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런 부동산 공급에 대한 건 조금 더 앞당겼으면 좋겠다. 지금 많은 아마 3040이나 부동 관심 있는 분들이 사실은 집을 살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3기 신도시도 그렇고 지금 이 누구나 집도 그렇고 뭐 내년 넘어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하려면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긴 한데 이걸 빨리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기도 해요. 그렇죠. 저도 어제 뭐 몇 분 의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해 사실은 종부세 문제, 재산세 문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내느냐. 사실은 오늘도 아마 이제 의총이 예정돼 있다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요. 이게 사실 시간 끈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거든요. 빨리 결론을 내야 됩니다.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만 어찌 보면 가고 있고 욕은 욕대로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내도 지지율이 반영이 안 되거든요. 저는 아마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대선 관리가 아주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를 제외하고 다른 주자들이 다 경선 연기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 어떻게 풀지도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볼까요? 단순히 경선을 연기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 가장 국민의 신임을 얻어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헌 당규상에도 그러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단서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기본 기준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내년 대선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인가가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정 교수, 네.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뭐 숙제가 좀 많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말입니다. 지금 경선의 그 일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게임의 룰인데 지금 강력한 주자인 그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근데 어제 송영길 대표의 발언은 그 이전의 그 발언보다는 약간 뉘앙스 사항에서 보면 약간 후퇴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원칙대로 하겠다, 뭐 당규대로 하겠다 했는데 뭐 어제는 뭐 당규의 그 단수 조항을 이야기하면서 연기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민주당의 주자들이 정치적인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또 다른 민주당의 정치력인 것이죠. 그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정태근 의원, 여권 대선 판도에 이준석 대표 탄생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큰 변수가 됐죠. 아마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후보들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 지금 사실은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동안 대출 규제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일변도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있을 거고요. 경선 연계 문제 같은 경우는 경선 시기라는 것은 뭐 당원 당규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경선이라는 것은 본선 승리를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연기하는 것이 승리의 가능성을 더 높인다. 더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그 변화의 속도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저건 좀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재명 지사가 좀 열어놔야 됩니다. 예.